자, 최근 들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대체 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유행하게 된 배경에는요, 빅데이터와 분석 알고리즘의 진화가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서 사람이 단순히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부르는 사물 인터넷도 같이 가능해졌어요.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컴퓨터와 이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진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실시간 빅데이터들이 생겨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속속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같은 알고리즘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들도 같이 개발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또 상용화된 그런 상품들을 팔기 위해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적용돼서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요, 구글 트렌드의 검색 결과예요. 지금 2020년도 7월 달에 검색한 내용이고요. 지금 보면은 특정 단어가 어떤 연도에 얼마나 많이 검색됐는지 그 정보를 축적해 놓은 그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치화가 100점이 최고점이고요. 그리고 0점이 최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검색을 하면은 이 단어가 그 몇 년도에 얼마나 검색이 됐는지 트렌드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머신러닝 단어를 검색한 거고요. 국가별로 검색도 가능해요. 이거는 미국 검색창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2004년부터의 검색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4년에도 사실 쭉 계속 인기가 있었어요. 이 단어가 갑자기 생겨난 단어가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인기도를 얻어서 최근 2013년부터 그 검색량이 확실히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급속히 증가해서 최근에는 더 많은 양이 지금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딥러닝도 검색량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것도 꾸준히 있었는데 미국 구글에서 검색한 단어량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딥러닝의 검색량이 머신러닝보다 좀 많이 높아요. 그만큼 고급화된 기술이고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검색량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한 2013년, 15년 이쯤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표를 보면은 이제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역사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사실 완전히 구분되지는 않고요. 조금씩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인공지능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이고요. 그 바로 안에 있는 게 머신러닝이고 그리고 또 그 안쪽에 있는 게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가 다른 분야로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인공지능이라는 요 AI 영역에 머신러닝이 포함이 돼 있고 또 머신러닝 기술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딥러닝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의 종류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뭐 강화학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딥러닝이라는 기술하고 조금씩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술을 배울 때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기술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개념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도 응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같이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시작은요. 1950년부터 요 인공지능이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고 머신러닝이 도입됐던 거는 여긴 1980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보다 조금 일러요. 그래서 도입이 돼 있었고 그리고 딥러닝은 또 2010년부터 해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이전부터 주목받은 개념이고요. 지금 아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내린 정의를 살펴볼게요. 자, 아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대중화한 컴퓨터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최초의 성공적인 자기학습 프로그램의 초기 시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의한 이 머신러닝은요, field of study, 그러니까 연구의 한 분야고요. That gives computers the ability to learn, 그러니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 능력을 컴퓨터에게 주는 거예요. Without being explicitly programme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프로그램 되지 않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컴퓨터에게 주는 연구 분야라는 게 머신러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작업을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준다라는 거죠. 기계가 대신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인간은 일을 하다 보면 지쳐요. 근데 이제 기계는 지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도 절감이 돼요. 그리고 적은 오류로도 인간이 만드는 오류보다는 훨씬 더 적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장점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작업을 기계가 하게 되면은 좀 더 우리 삶이 편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기계를 만들자. 기계를 사람 학습 방법처럼 배우게 하자라고 나온 게 이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딥러닝은요. 머신러닝보다 좀 더 깊은 분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한글로는 심층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계층이 깊은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알고리즘의 총칭입니다. 인공신경망이라는 거는요, 생물의 뇌신경망을 모델로 삼아 컴퓨터 처리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 두 가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정확한 방법과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기계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좀 살펴볼게요. 자, 기계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예측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예를 들어 주식 데이터다. 지금까지는 어떤 흐름으로 주식이 흘러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주식의 값이 폭락할 것이다. 뭐 상승할 것이다. 이 정도의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히 하고요. 물론 아직도 그럼에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주식으로 완전 떼돈을 벌기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일반 컴퓨터는 우리보다 기억이 몇 배는 더 좋죠. 그리고 재생산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최적의 아이템을 우리를 위해서 골라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기계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기계가 하지 못하는 건 무엇이냐? 자, 볼까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 자, 우리는 기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Get smart really fast. 그러니까 정말 빨리 똑똑해지는 거. 자, 이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Go beyond their task, kill all humans. 그래서 그 자기가 맡은 임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모든 인간을 죽인다. 자, 이런 것들 다 그냥 헐리우드 시나리오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의 최고 성능은 우리가 입력한 거를 그 기반으로 해서 성능을 내는 거지. 이걸 우리가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학습해서 가는 거 그건 진짜 정말 아직 꿈 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도 막 이런 영상 봤거든요. 어떤 로봇이 나는 모든 인간을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말하는 영상이 화제가 돼서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다 프로그램 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단계에서 인간보다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난 로봇을 구현을 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머신러닝의 종류를 보면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건 딥러닝이라서 이거를 신경계망 쪽을 가게 되면은 이제 딥러닝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쪽도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뭐지 CNN, RNN, 어, DCNN 등등 이제 신경계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깊이 알면은 좀 수학적 지식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걸 깊이 다루지는 않고요. 이제 적절한 예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머신러닝도 마찬가지고요. 머신러닝도 뭐 강화 머신러닝, 뭐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뭐 슈퍼바이즈드는 말 그대로 머신러닝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지도를 해준 지도 학습이고요.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딱히 지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클러스터링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약간 단어 싸움인데 그 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요. 어, 내가 어떤 식으로 분류할 건지 얘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분류를 할 건데 그럼 너도 이거를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봐라고 말을 하는 자,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짚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표적인 것들만 예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 딥러닝 프로그램에서는요. 어,
우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사실 그 파이썬 내에서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집중이 되는 거는 요 텐서플로우. 자, 얘는 케라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텐서플로우를 라이브러리로 파이썬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이걸 기술을 구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와 봤어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스팸 메일 필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일이 우리한테 대량으로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받고 싶은 광고가 있고 받고 싶지 않은 광고가 있잖아요. 이걸 일일이 선별하다 보면은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기계학습을 통하면요,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자동으로 판별해서 기계학습으로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들을 넣어주겠죠. 이 편지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단어가 포함되면 스팸 필터고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거나 뭐 제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나는 이걸 스팸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라고 어떤 특징을 넣어주고 판별하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판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예측 같은 경우도 이제 기계학습 분야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가 예측은 지금까지 주가 추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주가가 이제 고르게 이렇게 직선 형태, 뭐 선형 형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자잘자잘한 형태로 반복이 되면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기를 띠고 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어떨 때는 이게 좀 다운이 됐다가 어떨 때는 업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계열 분석이라는 분야도 사실 한 학기 넘게 이제 공부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분석 분야인데, 자, 이거는 또 시계열 분석이 다가 아니고요. 이거를 분석하고 나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주관 영역도 포함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를 흐름을 보면요. 단순히 이제 분기별로 일어나는 사건들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 어떤 영향을 외부에서 받았느냐, 내부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분열이 있었느냐, 그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이것들도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는 IMF 시대, 뭐 2008년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 뭐 석유 파동, 그리고 또 뭐 있죠? 최근에는 코로나 이런 것들의 경제적인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거에 충격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의 값으로 이 드랍다운이 발생을 하더라.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또 변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는 게 주가 예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다 이제 부여를 해주고 이런 특성을 가졌을 때 어떻게 변할까요? 라는 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구매자 분류라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구매자 분류라는 영역은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상품들을 막 구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더라라고 그룹을 분류해서 그 고객의 성향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제가 말해주는 사례인데 이게 2016년 이전에 일어났던 사례예요. 미국에 있는 미네아폴리스 주에 타깃이라는 어떤 그 대형마트가 있었는데 그 마트에서 어, 이제 어느 날 어떤 남성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난 상태로 막 이제 왔다는 거죠. 매니저를 막 찾아서 따지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임신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임신한 사람에게 보내는 할인 쿠폰을 보내느냐, 육아용품 할인 쿠폰들을 왜 자꾸 보내느냐라고 화가 나서 막 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니저는 죄송합니다. 잘못 뭐가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라고 해서 돌려보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자기 딸이 임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가족도 몰랐던 거를 니들이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가 유명했던 거는 그 미니애폴리스 요 타깃 매장에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이제 빅데이터 축적돼서 그 축적된 시스템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의 것들을 좋아하겠구나라고 분류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고객들이 그동안 구매했던 패턴들을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땅콩이나 뭐 아몬드 이런 견과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그런 걸 좋아해서 계속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쪽 마트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추천해야 될 상품들이 나오죠. 뭐 이 견과류를 잘 껍질을 깔 수 있는
도구를 추천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랑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하면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상품을 더 구매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여성이 향이 나는 로션을 사던 여성이 무향의 로션으로 바꾼다든지 평소 사지 않던 갑자기 영양제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뀌면은 임신한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를 판단해서 그걸 분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임신하는 여성들의 특성, 구매 패턴 같은 걸 분류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상품들을 추천해 줘야겠구나. 자,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였죠. 그래서 가족들도 모르는 거를 마트에서 먼저 알아서 구매자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지만 네가 이걸 원할 것이다 라고 해서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예시예요. 또 활용 분야는 뭐가 있느냐? 알파고도 이 AI 시스템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학습 분야로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리고 오륜기 만들었던 드론 이것도 다 프로그래밍 짜서 어떻게 행동해라라고 다 알려주는 거였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는 센서를 부착해서 이 진행을 하다가 프로그래밍 된 대로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러면 멈출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우회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상황을 짜놔요. 그래서 그거를 다 입력해 주는 것도 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분야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의 가장 또 대표적인 사례는 고양이랑 강아지 분류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주고요. 이게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그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해주는 걸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특징들을 잡아내야 되겠죠. 고양이랑 강아지의 특징, 우리는 보면은 이제 구분이 가요. 이제 얘가 고양이가 뭐 코가 좀 더 이렇게 얄쌍하고 강아지는 좀 더 코가 크더라. 뭐 고양이들은 대표적으로 뭐 이런 위로 올려든 눈을 가지고 있더라. 귀는 뾰족하더라. 강아지들은 좀 더 동글동글하더라. 뭐 이런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두 개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이 특징을 가진 건 강아지고 이 특징을 가진 건 고양이야라고 분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코가 크다. 그러면 강아지로 분류할 거고요. 작은 애는 고양이로 할 거예요. 고양이는 귀가 뾰족하면 고양이고요. 그리고 동글동글하면 강아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분적으로 분류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떤 특정 사진을 줬을 때 그러면 얘는 코가 크니까 강아지에 좀 더 가깝겠죠? 그리고 귀는 좀 더 이렇게 동글동글하니까 뭐 좀 더 강아지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100% 분류는 안 되겠죠. 왜냐면 귀가 뾰족한 개도 있을 수 있고 코가 큰 고양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굉장히 블러리한 이게 정확하게 이분법으로 분류되지 않는 곳에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기계학습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그런 분류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게요. 자, 이것도 이거는 뭐냐면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지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의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인풋을 넣는데 자, 이거를 사진을 그냥 넣어주고 이거를 유명한 화가 스타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네 스타일. 그러니까 모네 스타일을 이제 컴퓨터로 다 프로그래밍을 한 거죠. 여기는 어떤 식으로 이 건물을 표현해 주는 게 모네 스타일이고 이거를 좀 더 뭐 이렇게 부드럽게 그림을 바꿔주면 모네 스타일이다. 방고 스타일은 이게 좀더 방고만의 특징이 있죠. 이게 좀 묘사하기가 어렵네요. 보면은 방고만의 특징이 있고요. 이거는 세잔이죠, 세잔. 저도 잘 모르는 뭐 유키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 그림을 바꿔주는 거 이런 것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사례는요. 이거 2019년에 나왔던 웹사이트인데 지금은 유료화가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서 다시 사례를 뽑아보려고 갔는데 이제 비용을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사례를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앨런 머스크의 데뷔 앨범이라고 친 거예요. 자, 여러분 앨런 머스크 다 알잖아요. 테슬라 창립자. 데뷔 앨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앨범을 내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엉뚱한 단어들로 조합을 해주면 이거를 generate another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클릭을 했을 때 문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하나가 아니라 문단식으로 거의 글을 스토리를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I의 글에 관련된 AI의 기술 대표적인 예제인데
이게 재작년부터 이제 떠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럴듯하게 이 알고리즘이 글을 완성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While not normally known for his musical talent. 그러니까 그 앨런 머스크의 음악적 재능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새로운 데뷔 앨범을 출시를 했다. 그 이름은 앨런 머스크고 걔는 이제 그 사람은 나이가 39이야. 그리고 이거는 앨범이 곧 아이튠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5월 9일에 출시가 될 거야. 이거 진짜 좋은 앨범이고 사실상 좋은 앨범이고 어, 그 우주에서 온 아이런, 그러니까 우주에서 온 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게 첫 번째 그 곡에 들어가 있고 벌써 1밀리언 타임스가 넘게 이미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들었어.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일어날 법한 일들을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쓴 건지 아니면 진짜 기계가 쓴 건지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오른쪽을 보면은 이건 또 세 마리의 아기 돼지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There were three pigs and a wolf. The first pig built a hay house. 그래서 어, 세 마리의 돼지랑 울프가 있었는데 늑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돼지가 이제 집을 지었다. 근데 이제 그 집은 건초로 된 헤이하우스였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제너레이션 합니다. 제너레이시 이제 만들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세 마리의 돼지랑 울프가 있었는데 첫 번째 돼지는 이제 건초하우스를 만들었고 그 늑대는 뭐 이빨도 없는 애였고 어, 뭐 깐깐한 스타일이었고 뭐 이제 늑대에 대해서 막 이제 설명을 해주다가 그리고 뭐 다른 돼지가 자고 있었는데 뭐 거기가 울프가 그 하우스로 갔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어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뭔가 어 받아들일 만한 문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겨울이 왔는데 바람에 떠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져요. 작은 목소리였는데 나는 이게 엉덩이인 줄 알았다. 그리고 이게 내 건 줄 알았고 근데 확실하진 않았대요. 그러고서 갑자기 또 울프가 뭐 낙엽을 모으고 있었고 나 자기가 완전 작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갑자기 뭐 이상한 문장으로 바뀌어버리죠. 이제 문장이 지금 보면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정말 좋은 사례도 있는 반면에 문장에 꼬여 있는 이상한 사례들도 있다는 거예요. 기계가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이건 아직도 먼 얘기예요. 사람이 알려준 걸 토대로 코딩을 인식하고 그 활동 반경이 코딩 안에서 정해지기 때문이죠. 자, 이 사례는 뭐냐면요. 사진을 주어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주는 학습이에요. 이 학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를 던져주면은 자, 요거는 제대로 된 사례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여자가 프리스비를 던지고 있죠. 공원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문장을 분석해냈어요. 자, 이거를 이미지를 이게 모양이랑 요 색깔이랑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는 또 알고리즘이 있어요. 자,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뭐 이거를 계산해 내는 가장 기본식이 이런 선형배기식 있죠. y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설명해 내는 게 이게 특징들이 요 x에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많은 x 변수들이 들어가서 요 선형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계산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한 작업입니다. 이 정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지금까지는 이 문장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있는 문장은 잘못된 사례인데 지금 바이올린을 키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제대로 인식이 되지만 이 컴퓨터가 분석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 모자는 스케이트보드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스케이트보드로 이제 해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샌드위치 먹고 있는데 man is talking on his cell phone.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남자는 그걸 보고 있대요.
네, 전혀 좀 맞지 않는 사례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또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논문인데요. 여기는 이제 컴퓨터 비전을 봐주는 논문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도시를 보여주고 이 도시에서 이 분석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도시를 봤을 때 그 도시에 대해서 안정성을 느끼느냐 아니냐를 그 구분해줌에 따라서 그 도시의 점수를 매겨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연구에서 사용했던 이 리서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어떤 도시가 어떤 장소가 더 안전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물론 여기서 잘못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배드 이미지로 리포트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사례로만 보면은 지금 왼쪽이 좀 더 안전해 보일 거예요. 이게 원래 도시 개념이 여기서도 또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 이제 기술적인 게 모두 다 이론이랑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들 이런 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창문이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오픈된 개방감을 주고 있고 여기는 좀 옹벽이 쌓여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 눈도 없고 좀 불안전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쪽이 사실 더 세이프하게 사람들이 많이 느낀다라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 보트를 받은 게 40만이네요. 40만, 49만 정도의 지금 제가 측정했을 때는 그 정도의 량을 가지고 리서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면은 이게 빅데이터로 쌓이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세이프하게 느꼈는지 세이프한 이미지들의 구성은 뭐 땅이 이만큼 있고 나무들이 있고 하늘이 얼마 정도 있고 빌딩들은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어서 그걸 또 피처 분석을 또 합니다. 이미지 분석을 또 쭉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점수를 여기서는 몇 점으로 매기겠다라고 들어가면은 최종 점수가 나오고 그럼 이건 또 옛날 방식이랑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류하는 방식은 또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이 안전한 곳, 안전하지 않은 곳 이렇게 기준을 매길 수가 있는데 이 분류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방법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걸 도출해 내려고 해도 방법론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그 도시 점수랑 그러니까 이전에 도시가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말은 개발되기 이전 혹은 뭐 20년 전, 30년 전 있었던 도시 점수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사진이 있으니까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안전도가 얼만큼 올라갔는지를 측정했던 논문이었어요. 이런 작업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 이 딥러닝, 머신러닝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분류라든지 어떤 특성을 매기는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한계는 이제 너무 국소화해서 그 데이터를 평가한다든지 너무 또 극대화해서 평가한다든지 이런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